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주 서림초등학교 교사 우정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블랙홀 어둠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광주과학기술원 김근영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블랙홀 어둠을 밝히는 등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이나 이런 것처럼 블랙홀도 그와 비슷하게 굉장히 익숙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어떤 의미에서 블랙홀이 그렇게 익숙한지 얼마나 많은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물리학의 두 가지 기둥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들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강연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강연이 다 끝난 후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홀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아마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블랙홀은 어떤 물질인지 다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기만 할 뿐 거기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그런 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건대 밤하늘의 블랙홀을 상상하면 이게 지금 밤하늘인데요.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블랙홀의 이미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블랙홀의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 굉장히 밝은 물체들이 있는데요. 사실 블랙홀 자체가 밝다기보다는 이거는 블랙홀은 이 안쪽에 있는 까만 부분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의 영향을 받아서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여기 있는 제목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문자 그대로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 말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지성의 한계, 미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물리학이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어둠이라고 했을 때 그 현대 과학과 물리학이 그 어둠을 밝히고 싶다면 그 지식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등대가 필요한데 그 등대의 역할을 블랙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제목에 있는 피처링 노벨상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써봤는데요. 노벨상이 피처링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해나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노벨상에 관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특히 2020년에는 이 블랙홀에 관한 연구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랙홀 얘기를 해나가려면 원래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 발표한 이후에 바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해야지만 블랙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모르더라도 이 뉴턴 1687년에 뉴턴이 발표한 중력 이론만 가지고도 블랙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은별 이론인데요. 검은별 이론인데 여기 있는 미셸과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한 1700년대 후반에 검은별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은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유현진 선수죠.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의 어떤 형상화인데요. 이 네 가지 동그라미가 있는데 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각각의 별이 얼마나 무거운지, 질량이 얼마나 큰지를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별, 무거운 별. 자,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공을 위로 던집니다.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이걸 빨리 던지면 세게 던지면 더 높이 올라갈 거고요. 천천히 던지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전속력으로 던졌다고 하죠. 굉장히 높이 던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이 공이 과연 이 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세게 던지면 그게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탈출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왼쪽의 수식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수식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물리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수식인데요. 아마 나중에 수능 시험을 공부할 때는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시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수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탈출 속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탈출 속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질량이 크면은 중력이 커질 테니까 더 세게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게 던질 수만 있으면 항상 이 별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던진다고 하더라도 빛보다 빠른 속력으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빛속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m이 커져서 분자에 있는 m이 커져서 이게 점점점 무거워진다면 탈출 속력이 빛속도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빛조차도 이 별을 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도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류현진이나 슈퍼맨이 공을 던진다 해도 이 별을 탈출할 수 없게 만들려면 무거운 질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다 색깔이 같죠. 그래서 다 질량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보면 분자가 같고 반면에 이 반경 R이라고 표현된 이 반경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이 작아지면 다시 탈출 속력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탈출 속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별에 이 정도만큼 압축을 하게 되면 빛도 탈출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까만 점선은 이 사건의 지평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건의 지평면보다 별이 작아지면 검은 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R이 작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압축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블랙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의 지평면이라는 개념, 주어진 질량에 대해서 항상 이 사건의 지평면보다 작게만 만들면 된다는 건데요. 이 개념이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 나오는 식과 정확히 같은 식입니다. 이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 정도의 지구가 만약에 블랙홀이 된다면 지구의 지름은 12,800km 정도 되는데요. 얼마나 압축을 시켜야 블랙홀이 될 수 있는가 한다면 1원짜리 동전 정도로 압축시키면 됩니다. 자, 1원짜리 동전이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사실 이론뿐만이 아니고 현금 보기가 힘든데요. 이 크기는 여러분들의 엄지손톱 정도 크기로 지구를 그 정도로 줄이면 블랙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약 3km 정도로 압축시키면 블랙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사건의 지평면 공식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G가 뉴턴 상수, 중요하지 않은 숫자고요. 여기 C는 빛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만 안다면 사건의 지평면이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대충 60kg이라고 한다면요. 이 블랙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블랙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반지름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정도로 작게 만들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5승미터, 지금 0.하고 0을 24개를 쓰고 1m, 그러니까 1m에 이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다시 블랙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직후에 바로 이 슈바르츠실드라는 사람이 블랙홀 솔루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 입장에서는 블랙홀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보는 중력은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중력은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건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힘을 없앱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간, 시공간의 힘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태양이라고 하고 이게 지구라고 하죠. 그럼 태양 주변으로 공간, 시공간이 휘게 됩니다. 마치 상상을 하자면 고무막이 있는데요. 이 고무막에 쇠구슬 같은 게 얹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고무막이 휘겠죠. 그때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이 고무막 위에서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무막이 움푹 패여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고 있는 이 운동은 둘 사이의 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고무막에 곡률이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하는 중력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 고무막을 누르는데 이 정도 누를 수가 있다고 하면 태양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큰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고무막을 더 많이 누를 거고요. 그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큰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고무막을 더 많이 누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물체가 운동 혹은 빛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 고무막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푹 들어갔다 나올 거고요. 여기 중성자별도 들어갔다 나올 텐데 더 많이 들어갔다 나오겠죠. 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블랙홀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떤 한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건의 지평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그 위치입니다. 이게 아까 검은별 이론에서 구했던 그 사건의 지평면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압축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에서 블랙홀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론에서 계산하면 나오는 블랙홀을 아인슈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그 이론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이론에서부터 블랙홀 솔루션이 나온 것은 특별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풀 때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문제를 막 풀죠. 혹은 질량 이렇게 부피가 있는 물체인데 점입자이다고 하자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서 어떤 답을 냈다고 하지만 그건 근사적인 답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마찰도 있고 부피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슈바르츠쉴드의 솔루션은 아주 특수한 근사 가정하에서 푼 거기 때문에 그게 수학적인 솔루션은 될 수 있지만 물리적인 해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않는 그런 물체가 있다는 건 너무 이상하다. 수학적으로 이상하다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로저 펜도주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가정들을 다 고려한다 해도 현실적인 가정들을 다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블랙홀 솔루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 공로로 왼쪽에 아까 사진하고 좀 다르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로저 펜도주하고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방금 그 공로로 아인슈타인이 믿지 않았던 블랙홀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수학적 솔루션이 아주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노벨상 받은 건데요. 그래서 노벨상이 3분이 받았는데 이분이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2분이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노벨상 상금은 얼마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공부를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가? 특히 이론 물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이거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환율도 계산해야 되고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약 1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n분의 1, 즉 3분의 1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분의 공로가 50%니까 여기 절반 정도 한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분이 받을 거고 나머지를 이 2분이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론 물리 공부를 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압축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압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야구공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압축을 하는데 이걸 계속 누르면 아주 압축을 많이 하면 블랙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재임에는 한계가 있죠. 이건 정말 작게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별을 압축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질문입니다. 근데 별이 압축이 되는 것은 사실 중력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별은 별의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별의 일생을 정리해 본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우주에 있는 먼지들입니다.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 먼지들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별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별이 된다면, 작다란 뜻은 태양의 8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별인데요. 작은 별이 된다고 하면 그 일생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점점점 커졌다가 겉껍질을 벗어내고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이라는 걸로 변합니다. 우리 태양의 운명이 이 라인에 따라갈 겁니다. 근데 태양의 8배 이상이 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적색 거성이 됐다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한 이후에 잔해가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되게 됩니다. 더 큰 별, 이 태양의 30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요. 8배에서 30배 정도가 되면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굉장히 특이한 별인데요. 이 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별을 압축하면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별의 일생이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력은 항상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적색 거성으로 커지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그 중간이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소나 헬륨 같은 굉장히 가벼운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꽉꽉 누르니까 걔들이 더 높은,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소나 헬륨이 이제 탄소나 산소나 이렇게 더 무거운 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핵으로 변할 때에 큰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소 핵융합의 원리입니다. 수소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중심에 수소폭탄 같은 핵융합으로 인한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꽉꽉 누르고 있죠. 꽉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버티는 힘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중력을 막아주는, 중력이 때문에 별이 찌부러드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한번 막아주고 헬륨이 탄소로 변할 때 막아주고 점점 더 무거운 원소로 갈 때 폭탄이 터지면서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막을 수 있냐면 그 맨 안쪽에 이제 철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원소들이 양파 껍질처럼 위에 쌓이게 되고요. 중간에 철이 되는 정도까지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된 다음에 다시 중력이 누르면 더 이상 막지를 못합니다. 철까지가 한계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갑자기 커지는 이유는 안에서 폭탄들이 터지면서 이거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철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내부적인 폭탄으로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력 붕괴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초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해가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잠깐 곁가지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이게 지금 주기율표인데요. 주기율표에 여러 가지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누가 만들었는가? 우주가 딱 시작이 될 때 이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가 동시에 만들어졌는가? 근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있는 많은 원소들은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철까지는 아까와 그 원리로 눌렀을 때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철 이상의 더 무거운 것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나머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몇 가지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더 무거운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많은 원소들은 다 별들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3년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의 포스터인데요. 여기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인데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외계인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게 우리들 모두 다 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원소들은 결국 지구에서 우리가 뭔가를 섭취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내 오른손에 있는 원소와 내 왼손에 있는 원소는 지구에서 섭취한 건데 그 지구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과거에 어느 별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어느 별 내부에 있던 것들로 만든 거고 우리들은 다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았는데 그럼 블랙홀이 있는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블랙홀을 보려면 뭔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블랙홀이. 그래서 블랙홀을 보기 전에 먼저 태양을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을 보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도 태양이고 왼쪽도 태양인데요. 오른쪽 태양은 굉장히 고요해 보이고 왼쪽 태양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약간 동영상으로 잠깐 얼마나 분주한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뭔가 막 안에서 터지는 것 같죠? 예, 태양의 내부는 약 1초에 1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 아까 말한 수소 핵융합 얘기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폭탄 같은 현상들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엑스레이라는 더 파장이 훨씬 더 짧은 전자기파로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잠깐 전자기파를 복습을 해보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자기파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엑스레이가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파장이 짧은 모습이 보이죠. 사실 엑스레이보다 더 짧은 게 이제 감마레이가 있고요. 이보다 파장이 길어지면 자외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원적외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파라고 하는데 이 전파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죠.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 우리 음식 데우는 데 쓰이고요. 라디오, TV 이런 게 다 이 정도 파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이 가시광선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태양을 다시 다른 파장으로 본다면 이게 가시광선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적외선으로 보는 거고 이게 자외선으로 보는 거고 이게 엑스레이로 보는 겁니다.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엑스레이가 녹색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힌 거고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는 형상이 태양의 형상들이 우리가 어떤 그 파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 방 안에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만 보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자기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걸 다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세상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전자기파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건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태양을 보는 연습은 좀 했는데요. 자, 블랙홀도 역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찬드라 엑스레이 옵저버토리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위성. 지구상에서는 엑스레이를 잘 볼 수 없으니까 우주 공간으로 띄운 위성인데요. 여기서 엑스레이로 우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발견된 그 블랙홀은 백조자리 X1이라는 건데요. 제가 별자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헷갈리는 부분은 저 스스로도 이게 왜 백조자리인지를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자리들이 참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을 보고 백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면 백조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조자리의 X1이라는 별 요 근처를 열심히 보면은 뭘 발견했냐면 1964년에 굉장히 강한 X선이 굉장히 빠른 주기로 변하는 X선이 발견된다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강한 X선이 관측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블랙홀이 이게 지금 블랙홀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이건 청색거성이라고 굉장히 큰 별입니다. 이 별로부터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굉장히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블랙홀이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블랙홀의 강한 중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마찰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X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강한 X선이 관측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백조자리에서 관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여기 블랙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은 이것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블랙홀이라고 사람들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요? 그 X선으로 관측하는 것 말고 여기 이제 이것도 약간 퀴즈인데 또 다른 블랙홀의 존재는 노벨상과 또 관계가 됩니다. 한 4년 전에 받은 노벨상인데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2017년 노벨상을 받은 것은 중력파의 관측입니다. 이 세 분이 받았고요. 중간에 계신 분이 유명한 분이죠. 인터스텔라 영화도 또 많이 도와주셨던 킵손이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두 개가 블랙홀을 형상화합니다. 이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쌍성으로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강한 중력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을 이렇게 물결치게 만들고 이 물결치게 만드는 걸 관측하는 것이 중력파입니다. 이럴 때는 중력파가 약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두 개가 딱 합쳐지는 순간 굉장히 강한 중력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중력파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블랙홀이 합쳐지는 그 효과가 같다라고 봐서 역시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관측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엑스레이로 봤을 때에도 블랙홀 쌍성 때문에 블랙홀이 뭔가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본 거고요. 중력파도 역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돌다가 꽝 부딪히면서 나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본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예측된 사실들을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데요. 좀 더 직접적인 걸 보여달라. 진짜 블랙홀 사진을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사건의 지평면 망원경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전자파, 라디오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거고요. 자, 사진이 8개가 있는데 다 달라 보이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 8개의 망원경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대상을 쳐다보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구가 이렇게 굉장히 지구의 모습이 있는데 그 8개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 이 빨간색 점이 그 망원경들이 위치한 거고요. 망원경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를 모으면 사실은 이렇게 큰 망원경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망원경 하나는 작은데 그것들을 여기 저기다 이렇게 퍼뜨려 놓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면 이 정도 사이즈의 망원경, 거의 지구 사이즈의 망원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최근에 8개의 망원경에 하나가 더 합류했습니다. 여기 합류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망원경 사이즈가 이제 더 커졌죠. 자, 잠깐 구경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하나의 지역에 있는 망원경도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아까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망원경이 많으면 이것들을 다 모은 것이 그 망원경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고요. 자, 뭔가 같이 군무를 하듯이 한 지점을 쳐다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블랙홀 하나, 한 놈만 팬다는 생각으로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도 다 한 지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한 지점만 쳐다보는 저 망원경들이 보고 있는 영역은 약 1mm 정도, 이 정도 주파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파수는 우리 대기층을 뚫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서 지표면에서 관측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엑스레이는 지표면을 뚫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위성으로 띄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디를 쳐다봤느냐? 역시 이제 처녀자리라고 하는 M87. 자, 다시 이 별자리 보시고요. 이게 처녀자리라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쫙 보시고 이게 처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다시 왼쪽을 보시면 처녀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밑에 다시 그려놨는데요. 여기쯤 보면 M87이 있습니다. 요 M87은 별이 아니고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가 굉장히 많죠. 조그마하긴 하지만 멀리 있어서 그런 거지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거기를 계속 아까 그 망원경, 수많은 망원경이 8개의 지역에 있는 망원경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린 블랙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2017년에 처음에 찍었지만 데이터 분석하고 뭔가 정리하느라고 2년 이후에 2019년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블랙홀은 어차피 까만색이라서 이 중간에 있어서 정말 블랙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밝은 물질은 아까 말했던 그 주변의 물질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우는 그 주변의 물질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블랙홀의 직접적인 사진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블랙홀 그림의 사진입니다. 그림자의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 블랙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상당히 큽니다. 태양의 65억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크기가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것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블랙홀보다 작아요. 이렇게 큰 블랙홀을 거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은하에는 그 은하의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경우에는 태양이 65억 배죠. 그래서 은하마다 다 중심에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
있다라는 것을 다 관측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이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을 완성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블랙홀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나 수학적인 기반이 좀 약했는데 펜로즈라는 사람이 수학적인 기반을 닦아서 블랙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였고요. 이 두 명이 있어야 되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충분히 줄 만한 좋은 업적이죠. 자,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 자, 이거는 또 사수 자료입니다. 제가 또 반복하지만 이걸 보고 사수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사수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 사수 자리가 있는데 이거에 굉장히 또 동의할 만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일부분인데요. 이 일부분을 확대한 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티팟,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주전자죠. 찻주전자라고 할까요? 요거 찻주전자 자리라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전자처럼 생겼죠. 여기가 손잡이고, 그다음에 요게 뚜껑, 여기가 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밀키웨이.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찻주전자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은 여기 어디 있습니다. 이 근처, 김 속에 있죠. 증기 속에. 그래서 여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지를 보여줬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한 건 이번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을 봤고요. 그 블랙홀과 우리 사이에 너무 초미세먼지들이 많아서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인간 승리인데요. 자, 이 관측을 언제 시작했냐면 19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20년 정도 관측을 해가지고 블랙홀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낸 건데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기 별 모양, 하얀 별 모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과 관측 결과를 20년 정도의 관측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고 있죠. 많은 별들이 이 중심을 돌고 있고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게 제일 가까이 블랙홀이 제일 가까이 있는 놈이고 오른쪽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11년, 12년, 13년 하면서 이게 도는 걸 관측하고 여기 있는 애가 다시 한번 돕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까지 데이터를 다 모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블랙홀 근처에 도는 행성입니다. 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거대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고요. 자, 근데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블랙홀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블랙홀이 있는가 보면 자,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이 왼쪽은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을 찍은 겁니다. 내가 하늘을 봤더니 이렇게 많지 않더라. 예,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망원경들을 이용해서 장시간 노출해서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별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각각이 다 은하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들이 각각이 다 은하죠. 요거는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고요. 이거 좀 더 가까운 데고 요건 좀 먼 데고요. 자, 보통 은하가 있으면은 은하에는 이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0억 개, 이게 일부분이긴 하지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억 개가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 개가. 그래서 하나의 은하를 보면 거기에 억 개의 블랙홀이 있는 거고요. 대충 말해서. 그 다음에 이 은하의 중심에는 아까 말한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대장 블랙홀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고 거느리고 있는 은하가 블랙홀이 억 개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하가 몇 개냐? 은하가 약 1000억 개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죠. 몇 개의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지. 어림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00억 개의 은하에 억 개의 블랙홀이 있으니까 1000억 곱하기 억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어떤 단위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블랙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밤하늘을 쳐다볼 때 사실 요즘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늘에 블랙홀이 참 많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별이 많구나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블랙홀이 많구나 해도 되고요. 저 블랙홀을 그냥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듯이 그냥 아무거나 내 거라고 해도 별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강연 투입부에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고 익숙한 것 같지만 그래도 문득 블랙홀이 뭐지 하면은 멀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는 이게 멀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시고 저기 블랙홀이 있네 하면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노벨상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노벨상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스티븐 호킹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분인데요. 이분이 블랙홀 연구에 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가 작년 노벨상 수상 이후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항상 휠체어 위에 있는 모습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건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사진인데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이때 동아리 활동으로 카누에서 키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대학원 가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거고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활동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답을 다시 말씀드리면 호킹이 살아있었다 해도 노벨상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호킹이 블랙홀에 의해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노벨상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은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관측이나 뭐 이런 게 실험 결과가 뒷받침이 돼야지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호킹의 이론은 지금 현재 이론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킹이 하는 얘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블랙홀이 있습니다. 호킹의 주장은 이겁니다. 블랙홀이 따뜻하네. 뭐 따뜻한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블랙홀에서 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블랙홀은 블랙이 아닙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좀 모순되죠.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킹의 주장은 블랙홀은 블랙홀이 아닌 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데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전의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만 썼고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에다가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에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론은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니까요. 그렇게 넣다 보니 이 블랙홀이 결코 아무것도 내뱉는 게 아니고 열을 내뱉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여기 이제 뭐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냥 태양 같은 블랙홀의 내는 온도는 10의 마이너스 8K 거의 0도에 가깝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2.7K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에 블랙홀이 떠 있다고 해도 그 열을 복사하는 것을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호킹은 여러 번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 온도가 높으면 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려면 블랙홀이 사이즈가 작으면 됩니다. 그죠? m이 작으면 되니까요. 질량이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블랙홀은 빅뱅 초기에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를 보다가 굉장히 강한 증발 현상을 보이는 어떤 블랙홀이 있다면 그게 바로 호킹의 이론을 증명하는 관측이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게 관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요. 반면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가속기에서도 블랙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가속기인데요. 여기가 스위스고요.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프랑스 접경지대에 이 가속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27kg짜리나 되고요. 어느 정도나 크냐?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광주인데요. 광주시청이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광주시청 중심으로 과연 저 가속기를 놓는다면 얼마나 클 건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 공항까지도 가고요. 여기 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거의 광주역까지 가야 되죠. 땅 속으로 약 100m 깊이에 묻혀 있고요. 이게 내부 사진입니다.
가속기 내부 사진이고 사람들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 가속기 내에서 굉장히 양성자 같은 기본 입자들을 빛에 가까운 속도로 돌린 다음에 충돌을 시킵니다.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을 시키면 엄청난 입자들이 파편이 나오고요. 호킹의 주장은 이 파편들 중에서 블랙홀이 형성이 됐을 수가 있고 그 블랙홀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럴 수 있다고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그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그 호킹이 노벨상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 자체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호킹이 생각하는 그 양자역학적인 효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어떻게 밝혀지는지. 자,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잠깐 좀 종합을 해보면, 자, 어둠을 밝히는 등대 블랙홀이 있는데요. 여기 블랙홀에서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블랙홀의 그 활동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상에서 그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은 거고요. 요거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 블랙홀 주변의 현상을 이용해서 블랙홀의 증거를 찾은 거고요. 요거는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나오는 중력파로 의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찾은 겁니다. 요거는 한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 블랙홀 주변의 별들을 꾸준히 관찰을 해서 그 궤도를 이용해서 여기 블랙홀이 있어야 해 하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홀들을 찾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블랙홀들입니다. 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블랙홀이 있고요. 블랙홀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 상대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고무판에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고무판이 늘어난 건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 중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개가 현재 완벽하게 서로 잘 화해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자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블랙홀을 잘 연구하게 되면 이 양자 중력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블랙홀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양자 중력이라고 하는 이론 물리의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가장 근본 이론 중에 하나인 양자 중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블랙홀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주의 역사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빅뱅이고 빅뱅 이후로 우주가 지금 팽창해 나간다는 걸 상징화한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는. 이 빅뱅 초기도 역시 우리 양자 중력의 이론이 필요한데요. 빅뱅 초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자 중력의 이론을 블랙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블랙홀 연구는 단지 블랙홀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선택한 제목, 블랙홀 어둠을 밝히는 등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 지성의 마지막입니다. 끝. 거기서부터 이제 미지의 세계입니다. 물리와 과학이 더 앞으로 밝혀나가야 될 그 어둠이고요. 그거를 밝히는 등대로서 우리는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연구할 수 있고 우주의 기원도 탐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성공하시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익한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흡수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웜홀을 통해 화이트홀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민우 민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블랙홀을 통해서 물질이 흡수되면 그 어디로 가는 블랙홀 안쪽으로 그냥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사이즈가 커지겠죠. 뭘 먹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아까 화이트홀, 웜홀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네. 질문이었던가요? 네네. 예. 일단은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화이트홀이나 웜홀이 수학적인 해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관측 사실로는 거기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지금 관측된 바는 없고요. 물론 관측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웜홀이라는 거는 이론에 의하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 웜홀을 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웜홀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니까 쉽지 않고요. 혹시 비스듬하게 해서라도 지나갈 수 있다 해도 이 웜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라서 현재 이론에 의하면은 웜홀을 통과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웜홀의 존재는 굉장히 흥미롭기는 하나 그렇게 우주 여행의 시나리오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화이트홀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화이트홀도 역시 관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우주에 현재 우리의 우주에 떠 있는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중력 붕괴를 통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웜홀과 화이트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안- 수는 없고 없고,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네네. 불가능한데 물론 과학이라는 게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아직 완성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방금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아까 양자 중력 이론으로 대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는 웜홀과 화이트홀에 대해서도 새로운 또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서 통과할 수 있는 웜홀이라는 연구가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웜홀은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네. 특별한 그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 웜홀을 이렇게 지탱을 해준다면 웜홀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서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이해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우주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만들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박사학위까지 따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블랙홀을 지날 때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시간 여행도 가능한 건가요? 라고 정재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 여행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블랙홀을 떠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시간 여행이란 보통 이제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물리에서는 이제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블랙홀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블랙홀을 연구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웜홀이나 화이트홀 같은 개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게 굽어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이론적인 모색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마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시간 여행은 일단 불가능한 걸로 보고 만약에 이론이 그런 거를 예측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이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영화적 상상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 요즘 타임머신에 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뭐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한 가지 굳이 이제 꼭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매니 월드 인터프리트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여러 그 세상이 가능하니까 내가 과거로 갔다가도 지금 현재 세상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면 인과율을 위배하지 않고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 않을 거다가 아마 물리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홀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민다온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저기 강연 중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블랙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점인데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무한대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중력이 무한대라든가 뭔가 계산의 물리량이 무한대가 나온다거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뭔가 관측을 했는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무한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거기에서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 그게 바로 아까 잠깐 소개했던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되게 싫어했던 게 그 특이점입니다.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양자 중력 이론으로 그걸 피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이론에 따라 답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양자 중력 이론은 표준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양자 중력 이론은 이거야 이렇게 다 자기만의 이론이 있고 각 이론마다 그 블랙홀 내부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네. 연구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블랙홀 주변엔 아주 센 중력이 작용하면 그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최은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약간 다른 버전의 질문으로 먼저 대답을 하자면 블랙홀 그 사람이 블랙홀 사건의 지평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약간 먼저 그 버전의 질문을 답을 하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면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블랙홀에 가까이 가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 발끝에서 느껴지는 중력과 제 머리에서 느껴지는 중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주선도 못 버틸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성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그걸 조속력이라고 하는데요. 밀물 썰물이 생기는 원리랑 같습니다. 그 달이 지구상에 있는데 지구상에 영향을 줄 때 지구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다른 영향을 주잖아요. 중력. 네네. 그것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홀 쪽으로 갈 때 내가 발 쪽과 머리 쪽에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네. 아마 버티기 힘들 거고요. 우주선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근데 다만 항성 블랙홀은 그런데요. 굉장히 큰 그 은하 안에 있는 초고대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블랙홀이 얼마나 큰 블랙홀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절대 못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블랙홀의 성질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상태로는 못 나오고요. 다 뭐 분해돼서 열이 된 상태로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예,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네. 블랙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혹시 살아서 들어갔다 해도 못 나온다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과 검은 별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코스모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아주 또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처음에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검은 별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검은 별 이론에서 얘기한 사건의 지평면이라는 그 물리적인 값하고 진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 값이 같다라는 그 동일성 말고는 사실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사실은 그 사건의 지평면 말고도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빛이 휘는 현상, 혹은 수성 궤도가 이렇게 비틀려서 세차 운동을 하는 현상,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은 별 이론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서 네. 옳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이제 검은 별 이론 자체만 봐도 사건의 지평면보다 별이 작아지면 원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붕괴를 해가지고 특이점으로 가야 되는데 검은 별 이론에서는 그냥 딱 버티고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다른 거고 또 검은 별 이론에서는 내가 물건을 세게 던지면 사건의 지평면 위에 바깥으로 나갔다가도 올 수가 있어요. 다만 네네. 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 사건의 지평면 바깥으로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는 굉장히 다른 건데 또 직관적으로 절대 뭔가가 못 나온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유용한 것이 검은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홀이 양자 역학적으로 증발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김희진 님께서 질문을 예. 주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토킹의 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진공이 정말 고요한 상황이 아니고요.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벤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겼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순간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개의 파티클이 생겼다가 딱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양자역학적인 진공 상태인데요. 만약에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호라이즌 근처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쩌다 보니 그 입자 중에 하나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른 하나가 그 다른 쪽으로 이게 이제 다시 합쳐져야지 되는데 합쳐지지 못하고 블랙홀 하나 들어갔을 때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먼 곳에서 봤을 때에는 블랙홀에서 뭔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 네네. 사실은 블랙홀 주변에서 뭔가 두 개가 생겨서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가고 하나는 짝꿍을 이뤄서 멀리 온 건데 먼 곳에서 봤을 때에는 뭔가 블랙홀이 발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쌍으로 생성이 될 때는 에너지가 드는데 이게 다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블랙홀이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홀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쌍생성 이후에 입자가 멀리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홀의 복사 현상 그리고 네네. 그것 때문에 블랙홀이 증발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과학문화협회에서 두 가지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 강연을 시청하고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문을 남겨 그 질문이 채택이 되어 교수님께 답변을 들은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우수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전남대학교 문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며 도입 강연은 국립강주과학관 윤요셉 연구원님께서 가을철 별 관측을 떠나요 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 과학 강연의 강연 만족도 설문조사는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블랙홀 어둠을 밝히는 등대라는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김근영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금요일의 과학터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